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진석입니다. 오늘 사람에게서 보다 그 대구 시립미술관이 주최로 하는 이 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제가 기획자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활동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시대 미술계에서 어떤 방향성을 추구를 했는지 그거에 관해서 제 경험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느껴왔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전시 기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창작적 이상을 어떻게 보면 향유자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는, 현실화시켜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해왔고요. 우리가 보통 큐레이터라고 하죠. 또 창작의 2차 생산자로서 제가 어떤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는 어떠한 전시 기획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독립기획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공간 루프라는 공간을 한 10여 년 독립기획자로서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공립미술관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또 한 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울산시립미술관의 이제 관장으로서 저희가 또 개관을 앞두고 있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제 스스로는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대한공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형 미술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래형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의 매개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국공립미술관, 그리고 두 번째는 상업화랑, 그리고 세 번째는 대관 화랑이나 갤러리, 그리고 네 번째가 대안공간. 국공립 사립미술관들은 공공적인 역할로서 문화예술을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향유의 기회를 주죠. 상업화랑들은 예술 작품을 경제적 가치로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갤러리나 현대갤러리나 이런 갤러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예술가들의 창작적 이상과 역량을 물질로서 환원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예술 생태계, 생산, 유통, 소비의 생태계를 순환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공립 사립미술관은 공적 자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술의 공공성을 추구를 하죠. 상업미술관은 경제성을 추구를 하겠죠. 대관화랑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역센터라든가 아니면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작가들한테 아니면 기획자들한테 예술 공간을 이렇게 빌려주는, 돈을 받고서 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한공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대한공간에 아무래도 20여 년 몸을 담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미술관의 그 대한공간의 역사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구 미술계에서 대한공간의 역사나 흐름 이런 거에서 살짝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대한공간은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은 Independent Space, Art Initiative, Alternative Space, 아티스트 런 센터, 다양한 용어로 불리웁니다. 근데 아마 60년도에 그 서구에서 비주류 문화 운동이 있었죠. 반문화 운동과 함께 어떤 히피 운동이라든가 비트폼 시 운동이라든가 어떤 또 인권 운동, 여권 신장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미술계에서 어떤 대안적 기존 체제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리고 기존 체제가 모순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떻게 보면 보충하는 의미로서의 대한공간들 운동이 그 당시에 같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의 그 드로잉 센터라든가 화이트 컬럼이라든가 PS1도
대한공간으로부터 시작했죠. 뉴 뮤지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60년도에 소위 말해서 실험적이지만 비주류 문화 장르였던 비디오 아트라든가 아니면 설치 미술이라든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대한공간에서 대거 수용을 하면서 새로운 실험적인 예술들을 왕성하게 대한공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를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주류 미술 공간들은 뭐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했겠죠. 어떤 그러한 운동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으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 아마 99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그 전에도 대안적 공간이라든가 대안적 프로젝트들, 굉장히 실험성을 추구하는 경제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정치성으로부터 탈피해서 굉장히 실험적인 운동을 해왔던 그러한 프로젝트들이나 공간들은 있었음에도 99년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게 지속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일회성이나 단기성으로 가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시작된 거는 저는 99년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대한공간 루프라든가 제가 일을 했었던 그리고 대한공간 풀, 뭐 사루비아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이라고 불렸죠. 뭐 쌈지 아트 스페이스 이러한 공간들이 99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면서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순들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대안을 하는 형식의 전시들을 마구마구 젊은 작가들과 시작을 했죠. 대한공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non-profit, 그리고 실험성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립성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험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엣지에서 실험적인 예술을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non-profit이라는 것은 비영리성이라는 것은 자본과 결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공간들, 공사립미술관이나 또 경제성을 추구하는 상업화랑이나 대관화랑들은 어떤 정치성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라든가 자본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적인 활동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대한공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에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우리가 그 대한공간 무브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미술계가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상업 화랑이 아니라 그 대관 화랑이 상업 화랑이나 대관 화랑들이 전체 미술계 매개공간 포지션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래서 작가들이 물질적 서포트가 없으면 자기의 전시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래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왜곡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대한공간들이 생겼었을 때 첫 번째 비전이 신진 작가, 젊은 작가 지원 발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형식적 대안인데 형식적 대안이 내용적 대안으로 전도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젊은 작가들이 이렇게 활동하기가 특히 미술 시장 안에서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대한공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아마 저희가 8,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미술계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어떤 이념적, 어떤 이원론적인, 이항 대립적인 사회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술계도 어떤 사회 참여적 예술의 어떤 주 그룹이었던 민중미술 계열이라든가 또 앵포르맹 계열의 어떤 그러한 그 작업을 해왔던 그룹,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90년대 이후에 대한공간 활동이 되면서 어떤 그 양분화된 영역을 경계를 해체시키고 그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저는 대한공간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90년대라는 게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세계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현대미술이 어떤 고립된 미술에서 보다 더 세계화되는 과정으로 흘러가는 단계였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90년대 이제 비엔날레가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국제전이 열리고 또 80년대 유학 자율화 이후에 대거 해외 유학파 작가들이나 학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세계와 한국 간의 간극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 흐름과 함께 대한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대한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생각했던 저의 몇 가지 방향성과 비전이 기획자로서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80년도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제 세계화 이후에 그 후기 자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떻게 현대미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일어나는 디지털 환경이 우리 현대미술계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구 중심의 문화, 사회, 경제에서 아시아 중심의 사회, 문화, 경제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미술계 안에서 아시아성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저는 대한공간 루프를 기획자로서 운영할 때부터 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일을 하고 지금 울산시립미술관에서 관장으로 일하면서 이 세 가지 축의 어떤 방향성이 저의 기획자로서 중요한 연구 과제이자 제가 추구했던 어떤 그 아젠다적 주제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대한공간이 형식적으로는 신진작가 발굴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죠. 대안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성, 후기 자본주의의 영향, 테크놀로지 발달의 영향,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대한공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그 미술계가 어떠하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제가 요 세 가지 주제에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첫째로 이제 후기 자본주의 특히 말해서 그 신자유주의 글로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그게 현대미술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많은 전시 기획을 루프나 또 백남준 아트센터나 앞으로 만들어질 울산시립미술관에서 해외에 왔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후기 자본주의가 현대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을 제가 많은 전시나 세미나로서 풀어왔는데요. 뭐 대표적인 전시가 제가 기획했던 게 뭐 예술과 자본이라는 세미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와 많은 기업들과 했던 기업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신자유주의, 후기자본주의 이후에 예술이 금융화와 또 하나는 그 산업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금융화라는 개념은 예술 작품이 하나의 대체 투자 상품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펀드나 증권이나 채권처럼. 제가 아마 대한공간 루프에 있었을 때 그 2000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인가 2005년 그때 제가 예술과 자본이라는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당시가 현대 미술 시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피크였었을 때였습니다. 옥션에서 데미안 허스트나 제프 쿤스 작업이 굉장히 상한가를 치고 많은 콜렉터들이 작품을 투자 상품으로서 작품을 사기 시작하고 미술시장이 각종 아트페어가 엄청 많이 홍수처럼 생겨나고 있었고 미술시장이 가장 화랑이었을 때였는데요. 특히 이제 후기자본주의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작품이 하나의 대체 투자 상품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80년도 이후부터 예술 작품이 하나의 아트 펀드처럼 아트 펀드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 작품을 사서
내가 구입하고 향유한다라는 것 자체는 셀프 오너십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인류 역사와 함께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작품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서 내가 구입하고 투자한다라는 것은 80년도 이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후기 자본주의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헤지 펀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은행들이 작품을 사기 시작한 게 80년대 이후입니다. 하나의 아트 펀드로서. 역사가 얼마 안 되죠. 뭐 4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많은 콜렉터들이 작품을 내가 소유하고 향유를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작품을 사면서 이거 언제 팔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품을 사는 투자 상품화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돼버린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술 시장에서는 아무런 룰이 없었죠. 그러니까 경제계 쪽에서는 이미 저희가 근대 경제가 국부론 이후에 애덤 스미스의 근대 경제가 한 130,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세 재민, 다시 말하면 소비 경제,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 올바른 분배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경제의 목적이죠. 그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다양한 제도와 법을 적용시켰죠. 뭐 신자유주의도 그거 중에 하나고요. 뭐 고전적 자유주의, 수정경제학, 사회주의도 그거의 일환이었고 다양한 실패들과 성공을 거두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내부자 거래, 증권회사 작전주, 또 뭐 모노폴리, 독과점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막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대공황도 한번 겪어보고. 근데 미술계는 역사가 40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룰도 없죠. 작전도 가능하고 독과점도 가능하고 내부자 거래도 가능하죠. 작가가 자기 작업을 시장에 내놓고 옥션에 내놓고 자기가 레이스해서 가격을 올리죠. 증권시장 같았으면 그거는 go to jail, 감옥 가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갭이 생기면서 작품의 가치로서 미학적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인위적 조정에 의한 경제 가치가 생기는 작품들이 생겨나고 그건 작가들한테 피해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 예술과 자본이라는 세미나였죠.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가 미술계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축이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화,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고 또 두 번째는 산업화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많은 기업들이 2000년도 이후부터 아트 마케팅이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예술과 콜라보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21세기에는 미래학자 짐 데이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 사회의 성장에 관련된 메인 동력이 자본, 노동력, 기술력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 사회 경제의 메인 성장 동력이 자본, 노동력, 기술력이 아니라 예술과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미래학자 짐 데이토가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 경제학자가 얘기했듯이 21세기의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제품을 팔면 문화를 파는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라는 이야기를 모 경제학자가 했죠. 다시 말해서 애플은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죠. 문화를 파는 거죠. 스타벅스도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겁니다. 삼성이 애플보다 성능은 더 좋아요. 제품의 퀄리티도 더 좋아요. 애플은 문화를 팔기 때문에 마진율이 40%가 넘죠. 삼성은 제품을 팔기 때문에 뭐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창조 경제, 창조 경영, 문화를 팔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브릴리언 아트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앱솔루트 보드카도 뭐 랜드스케이프, 시티 랜드스케이프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자체도 그 크리에이터스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건 곧 생존과 관련돼 있으니까 많은 예술인들을 또 아트 마케터로 고용하고 큐레이터로 고용해서 예술을 경제 산업계에 접목시키고 있죠. 그걸 저는 이제 산업화 현상, 소셜라이제이션 아니면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마 루프에서도 제가 현대자동차나 또 henkel이라는 화학기업, 또 이런 기업들하고 그런 콜라보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휴렛패커드랑도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요. 디지털 사진 전시라는. 울산도 아마 그런 프로젝트들을 우리나라 기술산업의 근대화의 역사적인 도시니까 그런 프로젝트를 향후에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후기자본주의가 산업화와 금융화, 파이낸셜라이제이션,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을 현대미술계에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시아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아시아성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현대미술, 미술사적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아시아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고요. 오리엔탈 메타포라는 전시, 또 무브 온 아시아라는 전시도 제가 해왔고요. 또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도 상상적 아시아라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대화가, 여러분, 근대화가 서구에 의해서 되었죠.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과연 미술사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립한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와서 그런 것을 질문해 볼 수 있는 저희가 위상과 힘을 가졌죠. 아시아 스스로가. 여러분, 아시아에서 식민지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놔뒀대요. 그리고 태국은 그 주변부를 다 뭐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다 먹어서 여기까지 먹게 되면 서로 싸우니까 중립국으로 놔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영국이 관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뭐 스스로가 근대화를 했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것조차도 탈아 입구, 그래서 아시아 거는 버리고 서구 것이 좋은 거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자.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의 근대화였죠. 그 세 나라 이후에는 모든 나라는 식민지의 역사를 겪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나 사회사를 이해하기 전에 문화사적으로도 우리 스스로가 문화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서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한중일만 하더라도요, 한국, 중국, 일본만 하더라도 근대 미술사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대학 다닐 때 인상주의, 야수파, 러시아 아방가르드,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미술사는 배워왔지만 한국 미술사는 제가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작가로만 배웠죠. 박수근, 이중섭. 미술사적 정립으로서 저희가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뭐 더하죠. 사회주의 이후에 문화혁명 때문에 아예 자기 자신을 부정을 해버렸죠. 다 공백기가 뻥 뚫려버리죠. 여러분, 뭐 한국 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한국 학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입학, 무조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진 문물은 서구, 그게 자의적이든 타의의 힘에 의하든 어찌됐든 간에 수입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비판학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사상, 철학, 사고 이런 것들을, 미학적 담론 이런 것들을 너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좀 비판하자. 그게 비판학이고요. 세 번째가 자립학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게 무엇이지?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겠는데
우리의 문화사적 정체성은 무엇이지? 우리의 미술사적 흐름은 어떻게 흘러왔지? 과거부터 현대미술 안에서. 그게 자립학이고요. 마지막이 창조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리딩을 해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수입학, 비판학, 자립학, 창조학인데 저희는 지금까지 수입학과 비판학만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이 자립학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확립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세계를 문화사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미술사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창조학으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삼성이 전략이 뭡니까?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죠. 지금까지는 남이 하면 바로바로 빨리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이 되는 게 이제는 패스트 팔로우를 떠나서 그 다음을 창조적으로 제시하면서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는 미술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누군가의 비판에 의하면 이원론적인 서양과 동양의 이원론적인 대립에 의한 내 위치 찾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향후의 미래의 문화사적 하모니즘을 통해서 그 다음을 선도해서 나갈 경우, 그렇게 하고 싶을 경우 가장 전제 조건이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의 문화사적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서고 이론가가 써놓은 글을 보고 중국을 배웠죠. 직접적 소통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중국과 한국이 문화사적으로 직접 소통한 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80년도 이후였어요. 80년도 이전까지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걸렸거든요. 80년도 이후에 개혁 개방을 하고 그죠? 수교를 맺은 이후에나 80년도 이후에나 40년 역사도 안 됩니다. 중국하고 소통을 했었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된 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초반. 제가 루프를 했었을 때 일본의 인디밴드 공연을 루프에서 99년에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대중문화 교류를 못했습니다. 2000년도 이후죠. 내가 90년도라고 잘못 말씀드린 2000년도 이후에나 일본과 직접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아픈 역사적 우리는 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향후에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성이라는 것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대화의 공백기를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시대사적 화두라서 모든 아시아 큐레이터가 지금 열심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만들고 전시를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시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